하나둘 하나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늘 새벽에 보니까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여기도 비가 좀 왔어요. 아무튼 오늘 또 내일까지 해서 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온 뒤에는 확실히 항상 그랬지만, 가을 비는 뭐 할까요? 옛날에 어떤 시 가운데 보면 비가 내린 후에 풀빛이 더 또 짙어온다라는 이수복의 봄비라는 시도 있습니다만, 가을의 비는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기온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한파가 닥친다고 그럽니다. 뭐 한파라고 해봤자 겨울의 한파와는 달리 영상 10도 아래로 떨어지니까 아마 이때 환절기 때 감기는 참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건강 잘 챙겨서 수험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는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뭘 배웠어요? 혼동하기 쉬운 말과 관련돼서 쭉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문 규정 파트, 어문 규정과 관련돼서는 실제적으로 표준어 규정이랄지, 그다음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띄어쓰기 했었죠? 띄어쓰기 안 했다가 오늘 좀 띄어쓰기 한다고 했지? 그래, 띄어쓰기. 그래요. 머리 위에다 머리를 갖다 이렇게 얹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니까 막 두세 개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차가워서 고개 끄덕이는 것이. 자, 어쨌든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띄어쓰기 부분, 오늘 띄어쓰기 한다고 했죠? 띄어쓰기. 뭐 최근에 와서 이제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다소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그리고 매번 열심히 했어요. 작년에도 열심히 했고 재작년에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띄어쓰기. 자, 그래서 항상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 올해 시험에 안 나왔으니 내년에는 나온다. 그래서 뭐 열심히 가르치고 더 열심히 가르쳤죠. 뭐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에 어떤 시험에 영역이 출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직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면 지방직에 나오고, 또 올해 나오지 않았다면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소위 루틴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벌써 한 3년 정도 띄어쓰기가 실종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지역인재 시험에서는 띄어쓰기를 포함한 고쳐쓰기 문제가 언급돼서 뭐 공무원 시험에서 띄어쓰기가 영원히 멀어진 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전히 또 이 신간에도 나는 띄어쓰기가 내년에 나온다 이런 말을 강조하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어찌됐든 우리가 앞에 문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해를 좀 확실히 했다. 기초가 제대로 쌓여 있다. 그러면 충분히 띄어쓰기에 관련돼서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풀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상당히 한 몇 시간 걸쳐서 띄어쓰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좀 띄어쓰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줄 테니까 이번에 띄어쓰기 완결판이다, 뭐 띄어쓰기 완판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띄어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띄어쓰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 써는 띄어쓰기 파트가 거기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띄어쓰기와 관련돼서 얘기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띄어쓰기 다음 같은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매번 쓰는 문장이겠지만 아버지가 자, 이런 문장이 있다 봅시다. 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한글을 갖다 만든 취지가 뭘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은 있지만 말을 담을 수 있는 기호가 없어서 만들었죠. 한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1443년에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는 반포를 1446년에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실제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에 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한글이 만들어졌던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문자는 사실 오랜 세월에 전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 불과 뭐 600여 년 정도의 그런 어떤 시간을 두고 우리는 문자를 드디어 갖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자를 갖다 갖게 된 동기는 소리를 적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미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뭘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문자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띄어쓰기를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의 문자라고 하는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문자가 뭐가 있죠? 한자가 있죠. 한자는 뜻을 드러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 같은 한자는 띄어쓰기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왜? 그 자체가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띄어쓰지 않아도 의미가 잘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 소리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문제가 발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를 통해서 적다 보니까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표기의 어떤 방법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해서 점점점 뭘로? 의미를 밝혀 적는 부분으로. 알겠지? 이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국어는 의미를 밝혀 적는다, 아니면 소리를 갖다 밝혀 적는다. 물론 소리로도 적는 게 원칙이야.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는 의미를 밝혀 적는다 어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전히 표음주의적인 측면을 표방하고 있지만 거기다 뭐가 들어가 있다? 표의주의가 들어갔다. 그러나 15세기 당시에는 순전히 표음주의적인 방법이 압도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표의주가 들어갔긴 했지만 그렇다고 표의주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특히 한글 맞춤법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표음주의, 표의주의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형태에 관한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뭐의 필요성을 느꼈을까? 의미를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띄어쓰기의 부분이 좀 더 관심도가 높아졌겠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데가 언제냐? 1896년 독립신문 창간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띄어쓰기가 시도가 되어집니다. 뭐 그건 취지까지 다 밝히고 있어요. 취지까지 뭔가 의미를 갖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왜 신문을 갖다 한글로 쓸 수밖에 없었느냐?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을 갖다 쓰는, 물론 뭐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취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왜 한글로 써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쉽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왜 또 띄어쓰기를 해야 되느냐?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띄어쓰기 한다. 이런 취지가 독립신문 창간사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늘날 현대국어에 있어서의 띄어쓰기와는 완벽하게 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띄어쓰기와 관련돼서 뭐 그런 것들은 도로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독립신문 창간사는 오늘날 현대국어에 있어서의 띄어쓰기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있다. OX, X. 오늘과 좀 달라요. 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의존명사, 오늘 현대국어에서 의존명사를 띄어쓰는데 그 당시에는 띄어쓰지 않았던가. 알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사는 붙였었는데 조사 가운데 붙여지지 않은 것도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오늘날처럼 완벽하게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 띄어쓰기를 해야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뭘로 표현됐을 때? 문자, 언어로 표현됐을 때. 이해됐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띄어쓰기가 그 이후에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거죠. 1933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뭐에 따라서 그렇죠. 본격화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저주 아닌 저주가 되겠는가. 물론 저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중에 하나가 띄어쓰기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문법까지는 다 이해했는데 갑자기 막 띄어쓰기 들어가면 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는 것만 알면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놓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 들여서 띄어쓰기 할 때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대로 읽으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어디다가 띄어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건 이론 때문에 띄어쓰기 한다. 내 취지는 뭘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합니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합니까? 취지는 뭘까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고 할 바는 알 수 없겠죠. 그렇죠? 고려장 시키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고자 했는데 띄어쓰기 하지 않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띄어쓰기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해야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했죠. 그래서 띄어쓰기는 치우죠. 알겠습니까? 두 번째 봅시다. 큰 집에 불이 났다. 큰 집에 불이 났다. 어떻게 끄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아버지의 형님의 집이 불이 났다라고 해야 할 때 큰 집에 불이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따라서 이때는 뭐 한다? 띄냐, 띄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보느냐, 두 개의 단어로 보냐에 따라서 의미 전달에 있어서 또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달라지죠.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규모가 큰 집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띄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형님 집이 불이 났다면 붙여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그 의미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달라진다는 것. 두 번째도 볼까요? 보잘것없는 물건입니다. 이건 어떨까요?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보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개의 단어로 보여야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짐을 알 수 있죠. 완전히 관용화돼서 쓰는 것들이 있어 없어? 있지.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보잘것없다라는 뜻이겠죠. 보잘것없다, 뭔가 좀 가치가 없다 할 때 우리가 보잘것없다라고 해요. 만약에 그런 의미로 써있다면 이거는 하나의 단어로서 결국 보잘것없는까지를 다 붙여야 되고 띄어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이런 식의. 그래서 의미 전달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띄어쓰기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띄어쓰기에 있어서 두 번째. 그렇다면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띄어쓰기의 취지, 띄어쓰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말해볼까? 띄어쓰기는 시각적으로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자, 시각적으로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띄어쓰기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놓겠습니다. 첫 번째는 띄어쓰기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동우, 띄어쓰기 이유가 뭐라고? 그렇지.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죠. 문자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잖아. 대체적으로 음성 언어는 청각적으로 듣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권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띄어쓰기의 단위가 있습니다. 자, 띄어쓰기 단위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국어에서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단위가 있다. 자, 원칙적 단위가 있다. 그럼 띄어쓰기 원칙적 단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문법의 단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말할 때 그 문법적 단위가 뭐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은 굳게 닫힌 입을 열어서 가볍게 만들어서 나에게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 뭘까요?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 뒤에다 소리라는 말이 붙으면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의문문 파트에서 적용되는 단위거든. 의문, 시작, 의문이다. 자,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 하면 시작. 음절이죠, 음절.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형태로 파트에 들어가면 이제 의미 단위가 되는 거야. 최소 의미 단위는 뭐가 있습니까? 최소 의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의미. 형태소. 최소 의미 자립 단위. 그러면 단어가 되는 거예요, 단어. 최소 의미 자립 단어. 홀로, 의미를 지닌 것 중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죠.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독립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독립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지? 띄어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국어의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는 뭐다? 단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단어 잘하고요? 물론 단어가 원칙적 단어가 됩니다. 단어는 뭐와 일치하죠? 단어는 뭐와 일치하죠? 품사와 일치한다. 자, 단어는 뭐와 일치한다? 품사와 일치한다. 그래서 원칙적 단위, 단어고 품사와 일치한다는 사실 기억나. 그래서 나름대로 품사를 좀 알고 있다면 띄어쓰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원칙적인 띄어쓰기니까 그런 원칙적 띄어쓰기에 있어서는 접근이 좀 빠르겠죠. 다만 단어로 취급되지만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띄어쓰지 않는 것이 있죠. 뭘 제외한다고 했죠? 단어의 범주 속에 들어가지만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띄어쓰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사예요. 조사는 단어로 취급되지만 현대 국어에서 조사는 단어로 취급되지만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생각나요? 조사. 우리가 본 문법 시간에 조사와 관련돼서 외웠던 것들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격접보, 주먹보서, 부관호, 단문, 성감통, 너는 부만 독하지마 북하친 않아, 그그마, 요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원칙적 단위, 단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냐? 일반적인 단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단어. 일반적인 단위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인 단위는 어절 중심이다. 무슨 중심? 어절. 이 어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를 뭐라고 한다? 시작. 어절이라고 그래. 알겠지?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어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죠. 자,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해서 띄어쓰기 했습니다. 어떻게 띄어썼을까요? 철수 가을 때 가는 조사지.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그래서 요 자체는 두 개의 단어죠. 철수도 단어고 가도 단어야. 이렇게 하나의 단어 또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말마디를 이루지. 이 말마디를 어절이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어절, 말마디, 말씀 원자에 마디절자 써서 어절, 말마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야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책이라는 합성 단어, 이야기책 하나의 단어죠. 거기에 조사, 을이 만나서 하나의 어절을 이루고 있다. 다음에 읽었다. 읽었다는 어간과 어미가 만나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죠. 정리되나요? 따라서 어절이란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하나의 어절을 이룬다. 정리됐죠? 이와 같은 어절은 뭐와 일치한다고 했지? 문장 성분과 일치하지. 그래서 철수가는 뭐가 되고요? 주어가 되고요. 이야기책을 뭐가 되고요? 목적어가 되고요. 다음에 읽었다는 서술어가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어의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는 단어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절 중심으로 띄어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따라서 일단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단어 중심으로 띄어쓴다. 단어가 원칙적 단위예요. 단어다. 어디까지를 단어로 볼 것인가. 이해되나요? 그러나 우리 국어에서 조사는 단어로 취급되지만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앞말에 붙여 쓴다는 점. 정리됐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데 어디까지를 어미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문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 어종비, 평의, 감명청, 연전, 보대종, 명부간, 선, 넙시공 이런 식으로 해서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것이다. 자, 이번 달 처음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문법적인 수업을 진행할 때 다 배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문법 배울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압축 문자를 통해서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오래도록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남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위입니다. 원칙적 단위, 단어 중심으로 띄어쓴다는 거 이해됐죠? 그러나 단어의 범주 속에 들어간 것 중 띄어쓰지 않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조사.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한다.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띄어쓰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 시작. 조사를 제외한. 시작.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띄어쓰임을 원칙으로 한다. 이 머릿속에 딱 박혀 놓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과 투.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띄어쓰기의 원리를 좀 배울까 합니다. 띄어쓰기 원리. 첫 번째입니다. 조사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사는 단어다. 그러므로 조사는 단어니까 우리 국의 띄어쓰기 원칙적 단위는 단어라고 했으니까 조사를 띄어써야 되지만 조사는 차립성이 없으므로 항상 앞에 붙여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조사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조사. 자,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부터까지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웁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구분됩니까? 어디까지가 조사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조사겠습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걸 꼭 확인해 볼까요? 어디까지가 조사입니까?
자,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조사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대명사죠. 대표적인 대명사.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우리 대명사라고 했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갔다? 첫 번째가 가가 들어갔다. 두 번째 뭐에 닿지? 부터 가 들어가 있죠. 예서부터 가가 들어가 있죠. 예서부터까지 가가 들어가 있죠. 이해됐나요? 우리가 조사를 지금 배우겠지만 조사에는 격조사가 있고 접속조사가 있고 보조사가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서는 격조사입니다. 부터는 그렇죠? 느는뿐만 독가조마 북커치 나라 해서 부 나오잖아. 그래서 보조사입니다. 까지도 역시 보조사입니다. 가는 격조사가 되죠.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격조사 다음에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보조사가 나올 수 있고 또는 보조사가 연거푸 나올 수도 있고 또한 보조사 뒤에 격조사가 올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 문법적 규칙으로 또 여기서 하나 건지게 되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자, 어찌됐든 이런 격조사가 됐든 보조사가 됐든 이런 모든 것들 다 뭐가 된다는 것? 전부 다 조사라고 묶을 수 있죠. 자, 조사는 결국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붙여 쓴다. 그래서 한 개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세 개가 나오든 모든 조사는 앞서 있는 체언에 붙여 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해둬라.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띄고까지가 이렇게 착시현상을 일으키면서 나름대로 착시현상은 아니지. 이런 식으로 통해서 써놨을 때 그거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조사는 한 개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세 개가 나오든 붙인다 띈다 다 붙여 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조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 해두면 되겠고 조사는 항상 체언에 붙여 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어미에 대해서. 어미죠, 어미. 자, 다음 것부터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있습니다. 가시다가 있습니다. 가시 얻겠다가 있습니다. 가시 얻겠다, 가시 얻게 사업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끝에 다가 끝났으니까 어미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어간과 어미로 나눠보자, 그지? 자, 어간과 어미가 합쳐서 뭐가 되기도 한다? 단어가 되기도 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때 가시다 있습니까? 가시 얻겠다, 가시 얻게 사업구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간은 어딜까요? 어간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간과 어미는 그 기준이 뭐였지? 변화 여부를 가지고 나눠졌죠. 따라서 변한다, 어미, 변하지 않는다. 시작. 어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간은 뭐예요? 그렇죠. 가가 어간이죠. 가가 어간이다. 이게 어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가 뭐가 되는 거 다 전부 다 어미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끝에 오는 게 뭐예요? 그 말의 끝에 오는 것을 어머러미라고 그래. 어머러미. 그러니까 이것이 다 어머러미가 되는 거죠. 어머러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물론 기능에 따라서 평서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이거 종결어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어미 앞에 온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서나말 어미.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전부 다 서나말 어미가 되는 거죠. 시, 겟, 사오, 이것이 서나말 어미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군화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어머러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서너머러미나 어머러미 합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어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미는 한 개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세 개가 나오든 다 뭐한다? 어간에 붙여 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지난번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가시얻겠구나, 가시얻겠구나 이렇게 해서 띄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시얻겠구나, 가시얻겠구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띄는 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붙여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미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사나 어미는 가장 대표적인 무슨 형태소라는 점 나왔지?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는 점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조사가 됐던 어미가 됐던 모두 다 뭐 한다는 점 붙여 쓴다는 사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의존명사입니다. 자, 의존명사라는 것은 뭐냐? 명사에 의존하여 쓰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명사라고 얘기한다? 의존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인데 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뭐에 의존해서 쓴다. 의지해서 쓴다. 의존해서 쓴다. 이런 것을 무슨 명사라고 한다? 같이 의존명사. 그래서 의존한다. 의지할 의자. 의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자, 그래서 이 의존명사는 형태소 분류상, 우리가 한번 이겼나면 형태소 분류상, 명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무슨 형태소에 속하느냐? 실질 형태소에 속합니다. 자, 의존명사는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 실질 형태소의 범죄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홀로 쓸 수 없다고 해서 의존 형태소라고 쓰면 안 돼요. 명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립 형태소의 범주에 넣어줍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실질 형태소이자 뭐 나온다? 시작. 자립 형태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태소의 분류상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주셔야겠다. 첫 번째, 실질 형태소. 그 다음 무슨 형태소? 시작. 자립 형태소. 따라서 의존명사는 실질 형태소이자 뭐에 속한다는 점? 자립 형태소에 속한다는 거. 이렇게 이것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의존명사. 우리 한번 되짚어 봅시다. 의존명사를 좀 알고 있어야 쓸 수 있으니까. 의존명사는 반드시 관형어에 의존해서 쓰는 거야. 앞에 관형어를 생략하고 쓸 수 있으면 자립명사고, 관형어를 생략할 수 없으면 의존명사라고 했지.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관형어의 생략 여부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건들이잖아. 당연하게 여기 있죠. 착한 사람이 온다. 착한 사람이 온다가 있고, 그 다음에 착한 분이 온다가 있습니다. 자, 착한 사람이 온다가 있고 착한 분이 온다. 있어 없어요? 있지. 자, 그렇다면 앞에 착한을 빼봐. 자, 사람이 온다 말 돼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이건 자립명사. 근데 이때 분은 착한을 빼면 말이 안 되죠? 이때를 의존명사. 됐습니까? 자, 이런 의존명사도 역시 뭘 갖는다? 하나의 단어로 취급되기 때문에 띈다, 붙인다? 띄어 써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존명사에 대해서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앞에 부분 지워도 되겠습니까? 지웁니다.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무엇을 수반한다 다 같이? 관형어를 수반한다. 관형어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 같이? 의존명사가 나온다. 자, 의존명사 우리 수업 중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상기적 차원에서 써주겠습니다. 의존명사는 두 가지 의존명사가 있잖아요. 하나는 형식성 의존명사. 형식성이죠. 의존명사. 자, 이걸 알면 좀 더 편해집니다. 형식성 의존명사가 있고 단위성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식성 의존명사가 있고 뭐가 있다? 시작. 단위성 의존명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가 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형식성 의존명사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네 가지를 머릿속에 담으면 되겠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혹시 동호 기억나나? 형식성 의존명사. 그래서 보, 주, 서, 부, 보주, 서부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보가 보편성 의존명사를 해요. 보편성 의존명사, 주어성 의존명사, 서술성 의존명사, 부사성 의존명사. 뭐 때에 따라서는 목적어성 의존명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예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그가 떠날 줄을 몰랐다. 뭘 몰랐다? 떠날 줄. 해서 줄 같은 경우가 이제 목적격 조사가 원하니까 대체로 목적어성 의존명사를 하게 하지만 그렇게 많이 시험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해두라. 알겠지? 보주, 서부. 시작. 보주, 서부. 자, 보편성 의존명사 대표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있으면 분, 리, 것.
대빠, 불이 겉대빠. 주어성 의존명사로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 지, 수리, 나위. 시작. 지수리, 나위. 서술성 의존명사로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따, 뿐, 텄대. 따뿐, 텄대. 그래서 따는 따름이라는 말에 앞자를 딴 거야. 따름, 뿐, 터. 그 다음에 때는 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때문. 이것들은 대체로 설성 의존명사예요. 부사성 의존명사의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듣, 채, 양, 만. 듣채라고 하지 말고 듣채, 듣, 채. 아이고, 왜 계속 채로 써요. 듣, 채, 양, 만, 대, 뭐 척 정도만 기억해 두시다. 물론 뭐 그 이외에도 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듣채양 만대척법. 시작. 듣채양 만대척법. 이렇게 해서 좀 더 써놓읍시다. 자, 이때 마음은 만큼과 관련되어 있고요. 대는 대로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부사성 의존명사. 그래서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단위성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단위성 의존명사는 단위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반드시 관형어, 그 중에서도 수관형사가 수관형사,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 있죠. 이 수관형사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 다음에 나오는 의존명사가 단위성 의존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 단위성 의존명사가 나온다. 자, 배운 내용을 중심해서 한번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한번 맞춰보죠. 자,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이 있어. 바늘 한 되겠죠. 그 다음에 북어. 북어 배웠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과, 오이. 자, 이것만 갖고 얘기합시다. 자, 여기에 들어갈 의존명사, 단위성 의존명사로서 순서대로 알맞게 짝 지어진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뭐가 될까요? 바늘 한, 바늘 한, 쌈이 들어가야 돼. 알겠죠? 바늘 한 쌈. 북어 한, 쾌. 그렇죠. 북어 한 쾌. 쾌입니다. 사과 한, 뭐 한 개 가지고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 문제는. 사과 한, 첩. 과일이나 채소 따위에 몇 개를 접이라고 해요. 자, 오이 한, 이것도 오이 한 개 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걔는 안 나와요. 거리. 자, 오이나 가지 같은 길쭉한 것을 세는 단위는 거리를 씁니다. 거리. 그래서 오이 한 거리, 사과 한 접, 북어 한 쾌, 바늘 한 쌈이 있습니다. 자, 바늘 한 쌈. 몇 개입니까? 바늘 한 쌈은 바늘 몇 개를 한 쌈이라고 할까요? 가끔 숫자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도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시작! 24개입니다. 북어 한 켠은 북어같이 여러 명치로 쓰이는 것도 없잖아. 명태이자, 동태이자, 황태이자. 또 때에 따라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술안주로 누가 시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나는 뭐 술을 먹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 시키는 거 보니까 먹태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상당히 많아요. 새끼는 또 노가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요. 많죠. 자, 그렇다면 북어 한 쾌 몇 개입니까? 20마리를 말합니다. 사과 한 접은 100개를 말합니다. 오이 한 거리는 50개를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몇 개일까요? 합치면. 빨리 계산해봐. 시작. 194. 그래서 옛날에 그 소방직 같은 시험 문제에서는 전체 개수가 몇 개냐라는 질문이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교재 뒤편에 보면 우리말과 관련돼서 단위성 의존명사 쭉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좀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할 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이 우리가 지난 문법 배울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죠? 이런 의존명사, 이런 단위성 의존명사.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형식성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의존명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형식성이라는 말이 있고 단위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과거 소방직에 국어 들어가 있을 때 거기서 한번 시험 출제됐는데 다음 밑줄 친 의존명사 가운데 성격이 다른 것은 알겠지? 그럴 때 형식성인지 단위성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됐다. 형식성은 뭐냐? 실질적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본래 자기가 어떤 의미를 특정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을 형식성 의존명사라고 하고요. 단위성 의존명사는
자기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어. 잘 볼까? 칠판 주먹. 만약에 바늘 한 쌈을 바늘 두 쌈이라고 했다. 그럼 몇 개입니까? 48개지. 그러니까 뭐야? 쌈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잘 봐봐. 분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형식성 의존명사는 앞에 수식어에 따라서 의미를 갖다 받게 됩니다. 자, 보면 착한 분이 있습니다. 미운 분이 있습니다. 키가 큰 분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 분이라는 것이 원래 자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수식하는 말에 의해서 의미를 갖게 되지. 그래서 이런 의존명사를 형식성 의존명사라고 하는 거야. 이게 됐습니까? 잘하면 되겠고. 그러면 왜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하느냐? 왜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하느냐? 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여러 격조사와 더불어서 문장 내에서 여러 성분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성분을. 자, 보면 이가 붙으면 주어가 되고. 알겠죠? 을을 붙이면 목적어가 되고. 애기를 붙이면 뭐가 되고. 부사가 되고. 이렇게 격조사가 붙음으로써 문장 내에서 여러 성분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다? 다 같이? 보편성 의존 명사다. 그런 거야. 무슨 명사다? 다 같이? 보편성 의존 명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술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지술이 나와요. 지, 수, 리, 나와요. 이것도 뭐냐? 주로 주격조사 가. 주격조사 가가 붙어서 문장 내에서 주로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슨 명사라고 나 시작. 주어성 의존 명사라고 얘기한다. 정리됐습니까?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따뿐 터때 시작. 따뿐 터때. 그래서 따름이다, 뿐이다, 터이다, 때문. 그래서 이것도 주로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서 문장 내에서 주로 서술어 기능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서술성 의존 명사라고 얘기한다. 정리됐습니까? 참고해둬라. 자, 이것을 왜 서술성 의존 명사라고 한다? 주로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서 문장 내에서 주로 서술어 기능하기 때문에. 근데 뭐뭐할 따름이다, 뭐뭐할 뿐이다, 뭐뭐할 터이다, 뭐뭐하기 때문이다. 알겠지? 주로 서술격조사 이다가 만나서 문장 내에서 주로 서술어 기능하기 때문에 서술성 의존명사. 여기서 띄어쓰기 취지 속에서 얘기한다면 이것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돼? 다 띄어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그래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돼. 자, 드체학 만대척. 그 다음에 드체학 만대척 법.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볼까요? 마지막에 법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먹을 법하다. 뭐하다 다 같이? 먹을 법하다. 있어 없어요? 앞에 먹다는 말에 관형이 을이 붙었지. 그 관형어야. 관형상. 다음에 법 의존명사지. 의존명사에 하다가 싶다가 돼서 말이죠. 이때 법 자체는 의존명사야. 의존명사가 하다라는 전미사 붙어서 용운으로 파생된 거지. 그렇지만 어찌됐든 띄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알겠습니까? 먹을 법하다. 정의됐나요? 이런 것들도 기억이 되고요. 하나 더 한다면 이것이겠죠. 하나 한다면 여러분들도 해놓는다면 그가 하는 대로. 자, 그러면 왜 그 부사성 의존명사냐? 왜 부사성 의존명사냐? 하면 하는 대로 하시오. 알겠죠? 하는 대로 하시오 할 때.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때 대로는 의존명사지. 앞에 관형어. 그 다음에 뒤에 하다. 따라서 이 대로가 하는 대로가 전체 뭘 꾸민다? 하시오라는 용어는 꾸미지. 그래서 그 용어는 꾸미는 역할을 하게 하는 이 대로를 뭐라고 한다? 부사성, 부상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의존명사에서 부사성 의존명사라고 하는 거야. 이 됐습니까? 부사성 의존명사. 어찌됐든 이런 의존명사 띈다, 붙인다? 다 띄었어야 된다. 그래서 머릿속에 좀 기억해둬야 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관의, 관이, 단형, 관이, 단형, 보주서부, 다 같이 보주서부, 분이겉대빠, 지술이 나이, 따뿐 터태, 드체항, 만대척법.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자, 저쪽 여기까지만 외우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대체적 드체항, 만대척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드체항, 만대척. 시작. 드체항, 만대척. 다시 한번 외워볼까? 시작. 관이단형, 관이단형, 시작. 관이단형, 보주서부, 분이겉대빠, 지술이 나이, 따뿐 터태, 드체항, 만대척. 외울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의존명사나 자지. 그리고 의존명사는 띈다, 붙인다? 띈다! 라고 하야 돼. 이 순간 막 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걸음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알겠죠? 뭐야, 저게 막 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외울까? 시작. 관이, 단형, 보주, 서부, 분이겉대빠, 지술이 나이, 따뿐 터태, 드체항, 만대척. 알겠죠? 이런 식으로 딱 기억해두면 좋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꾸 외우려고 노력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 관련돼서 의존명사 띈다, 붙인다? 띈다! 이런 것들을 다 띄어야 된다는 머릿속 기억이 들어가고 띈다, 이런 것들을
띈다. 물론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 완전히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들이 있어요. 굳어진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붙여 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외는 이따 설명하고, 일단 의존명사 띈다 붙인다. 뛴다, 뛰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띄어쓰기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접두사와 관형사트. 접두사와 관형사. 자, 접두사와 관형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접두사와 관형사. 자, 접두사 있지. 접두사는 맨 몸으로. 자, 관형사를 쓸 때는 맨 앞.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때 맨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접두사. 이때 맨은 관형사. 관형사는 단어다. OX. 관형사는 단어다. OX. 우리 국어에서 품사는 단어라고 했잖아. 우리 국어에 품사, 구품사 있지. 시작. 명대수 부관 조감도 홍형. 생각나?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이게 다 단어야. 다만 이 단어들 가운데 띄어쓰지 않는 게 뭐라고 했지? 조사는 띄어쓰지 않는다. 나머지는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몸이 있습니다. 맨몸 외우는 접두사입니다. 접두사 다음에 몸이 만난 말, 몸 명사가 만난 말. 이거는 관형사 다음에 뭐가 있다 시작. 명사가 만난 말. 관형사 다음에 명사는 띄어써야 되지만 접두사 다음에 명사는 붙여 써야 된다. 자,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도 이따 설명하겠지만 접두사는 품사가 아니야. 접두사는 품사도 아니다. 아니다. 품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접두사란 말은 접사 일종으로서 머리에 붙어 쓰는 말. 뭐여다? 머리에 붙어 쓰는 말. 머리에 붙어 쓰는 말이잖아. 명사에 대해서 머리에 붙어 쓰는 말. 알겠지? 그러면 꼬리에 붙어 쓰면 뭐가 되겠까? 전미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전미사. 이런 것들이 전미사지. 손이라는 말에 님이라는 말. 그 단어에 끝에 붙었지? 그러니까 이것을 전미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니 쓴다, 부셔 쓴다. 시작. 그차. 자나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알아둬. 지금 띄어쓰기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나중에 띄어쓰기의 실제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전미사와 어미. 자, 전미사와 어미 둘 다 공통점 뭐냐면 어떤 단어에 붙여 쓴다는 얘기야. 알겠지? 붙여 쓴다. 대표적 한 예를 들면 금방 했다고 했지? 손에다가 뭐 만났다 했지? 님이 만났다. 그렇죠? 또는 우리가 기억하실 때 낫다는 말에 추가 들어가 있다. 이때 대표적인 접사입니다. 접사, 사동접사. 이때 님도 높임 전미사. 자, 어떻게 돼요? 전미사 붙여 썼다. 따라서 어근을 중심으로 뒤에 오는 것을 전미사. 정의됐나요? 잘 알아둬요. 자, 반면에 어미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미라는 것도 역시 먹다. 먹다 할 때 어간에 어미 붙여 쓰는 거죠. 정의됐습니까? 이런 것들. 또는 먹거든. 이 거든이라는 단어의 어미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먹을게 할 때 넣을게도 다 어미죠. 먹을게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죠. 따라서 접사 또한 어미 또한 다 붙인다, 띈다, 붙여 쓰는 거. 그러나 접두사와 관형사, 접두사는 붙여 쓰지만 관형사는 뭐 한다? 띄어 쓴다. 특히 나중에 한번 더 배우겠지만 띄어쓰기 실제에서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떨 때는 접두사, 어떨 때는 관형사로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구분할 줄 있어야 돼. 알겠지? 좀 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물론 최근에는 좀 어렵게 나왔어서 그러다가 좀 띄어쓰기가 좀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띄어쓰기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사람들이 다 이해할 걸로 보고 좀 더 실적이고도 실용적인 그런 띄어쓰기를 묻는 문제가 더러 출제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근무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띄어쓰기 접근은 이루어져야 됐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본용어가 보조용어. 본용어가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자, 본용언이나 보조용언이나 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본용언도 어간과 어미. 그 다음에 보조용언도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뭘로 취급한다? 단어로 취급하게 된다. 그러니까 본용어도 단어고
보조 용어도 단어니까 어떻게 돼? 본용어과 보조어는 원칙적으로 띄었어야 된다. 정리됐나요? 그래서 하나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연결해주는 어미가 있지. 그것을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는데 개, 지고 시작. 아어개 지고. 자,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연결해주는 어미는 뭐가 있다? 시작. 개, 지고에 따라서 개, 지고가 있다. 정리됐죠? 반드시 뭐한다? 저렇게 띄어 쓴다. 본용 플러스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정리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정리됐나요? 반드시 숙지할 것. 자, 그러나 어떨 때가 있을까? 본용어과 보조용어니 단어로서 띄었어야 되지만 붙였을 때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띄어쓰기 실제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하나 예를 든다면 이것이죠. 먹어보다. 먹어보다 있지? 먹어보다가 있고 먹고 싶다가 있어. 여기서 본 뜻을 유지하고 있는 게 뭐야? 앞에 먹다야, 뒤에 보다야. 밥을 먹어보다 할 때. 먹다지? 이 보다는 실제 씨, 보다는 의미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조용어이야. 밥을 먹다는 되지만 싶다도 마찬가지지? 네, 그래서 이것도 다 보조용어. 그래서 완전 서술성이 없거나 본뜻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보조용어이라고 그래. 그럼 앞에가 본용어이고 뒤가 보조용어냐? 이때 본용어이도 보조용어이도 띈다 붙인다? 단어로서 띄는 게 원칙이라고. 알겠지? 그러나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붙임 허용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먹어보다 이런 식으로 본용어과 보조용어니 아나어로 연결된 경우. 이해됐나요? 그러나 이 경우는 절대 자음과 관련 구분돼 있지, 고가. 그러므로 이것을 이렇게 쓰면 틀려요. 먹고 싶다라고 쓰면 틀리게 된다. 나중에 띄어쓰기 실제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띄어쓰기 원리에서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뭐기 때문에, 단어기 때문에 띈다 붙인다? 띄는 게 원칙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먼저 넣어놔. 알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외에 대해서는 배우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띄어쓰기 원리 가운데 마지막 7번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관용적, 관용화된 거. 자, 관용화 표현. 자, 관용어 또는 관용화된 표현이라 또는 관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경우냐면 붙여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 한 예만 들어볼게. 가는기 먹다. 뭐 먹다? 자체 가는기 먹다. 이 가는기 먹다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가는귀 먹다라고 했다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죠. 따라서 우리가 가는귀 먹다 보통 언제 쓰는 말이지? 뭔가 좀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 뭔가 청각적 장애가 있을 때 가는귀가 먹다를 말 써 안 써? 쓰지? 그래서 이 가는귀 먹다 할 때 이것은 실제 가는 귀를 먹은 게 아니라 청각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지. 그럴 때는 뭐 한다? 다 붙여 써서 한 단어로 취급한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띄어쓰기에 있어서의 원리와 관련됐다. 따라서 각각의 단어가 제 뜻을 잃어버렸을 경우는 뭐 한다? 띄지 않고 붙여 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원리로서 머릿속에 넣어 있어야 돼. 알겠지? 아까 보잘것없다도 마찬가지지? 보잘것없다가 각각 하나하나가 각각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뭐해서 다 붙여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머릿속에 좀 기억하면서 띄어쓰기에 접근해야 좀 더 쉬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첫 시간 띄어쓰기에 뭐에 대해서 배웠다? 원리에 대해서 배웠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있어서 잠깐 쉬운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띄어쓰기의 본격적인 실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쉬는 시간을 통해서 띄어쓰기의 원리를 머릿속에 넣어둬라. 잠깐 쉬었다 합시다.